이 여자 말을 못한다던데요. 신혼도 없는 거지잖아요. 그냥 두세요. 영하 15도의 삭풍이 칼날처럼 불던 그 겨울밤, 낡은 담벼락 아래 쓰러져 있던 여자를 등에 업고 자신의 반지하 자취방으로 데려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7년째 준비 중이라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었고 남은 쌀 한 줌도 없던 반지하 셋방이었습니다. 헌데 그 여자가 들어온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텅 비었던 쌀통에 쌀이 찼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 새 수험서가 쌓였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그 여자의 정체. 사실 그녀에겐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사연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그럼 오늘도 마음 따뜻한 그날의 사연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5년 1월 경기도 외곽의 작은 구도심 골목.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 노랗게 번지고 찬 서리가 바스락거리는 새벽이었습니다. 겨울 새벽 5시. 도서관 개관 시간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 책상 앞에 앉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도원, 32살이었습니다. 방은 반지하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것이라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과 낡은 운동화 밑창뿐이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5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 습기 탓에 벽지 모서리가 살짝 들뜬 곳에는 테이프를 붙여 막았고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찬바람은 뽁뽁이 두 겹으로 겨우 틀어막았습니다. 보일러 온도는 최저로 맞춰 놓았습니다. 켤 때마다 가습이 고지서가 떠올랐으니까요. 책상 위에는 행정법, 헌법, 행정학 교재가 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밑줄이 3번 이상 그어진 낡은 책들이었습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는 D1487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지 7년이 훌쩍 넘은 날짜였지요. 도원은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은 채로 앉아 형광펜을 들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려 냉장고를 열었더니 계란 2개와 김치 1통이 전부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12만 원. 이번 달 과외 수업료가 들어오려면 아직 사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책을 펼쳤습니다. 도원이 공부를 시작한 건 25살 때였습니다. 그의 봄 아버지가 갑작스레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한 집안은 빠르게 무너졌고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도원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퇴원 직전 아버지가 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도원아, 공무원이 되라. 내 할아버지도 나도 평생 남의 눈치 보고 살았다. 그 꼴은 되지 마라. 내가 이 집안을 다시 세워야 한다. 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이듬해 봄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원은 어머니 몰래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그친 다음 날부터 책을 펼쳤습니다. 1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시험을 칠 때마다 아쉽게 점수가 모자랐습니다. 몇 점 차이로 떨어지고 또 몇 점 차이로 떨어지고 주변 친구들은 진즉에 취직을 했거나 결혼을 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는 가끔 아이돌 잔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도원은 그 사진에 하트를 누르고 창을 닫았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공유할 사진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매일 같은 책상, 같은 도서관, 같은 편의점 도시락. 그것이 이도원의 하루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가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안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을 꾹 눌러 담고 오늘도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것이 이도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원이 자주 드나드는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구도심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가게로
주인은 70줄에 가까운 할머니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냥 복순이 할매라고 불렀지요. 공무원 시험 준비가 길어지면서 도원은 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는 날이 많았는데 할머니는 늘 도원의 도시락 위에 삶은 달걀 하나를 슬쩍 얹어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도원이 삼각김밥 2개를 계산대에 올려놓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달걀 2개. 얼굴이 더 퀭해 보이네. 아이고 할머니. 괜찮아요. 그냥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게 아니라 굶는 거잖아. 내가 못 볼 줄 알아? 할머니가 비닐봉지에 삶은 달걀 2개를 담아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도원. 살아보니까 결국은 다 돌아오더라.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장사하면서 배운 거 딱 하나야. 내가 남한테 내어준 만큼은 반드시 어디선가 다시 채워지더라고.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도원은 쓴웃음을 지으며 봉지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그런 말씀하시더라.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젊어서는 몰라. 근데 살다 보면 알게 돼.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편의점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확 끼쳐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날 밤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전 6시 도원은 집을 나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구도심 주민센터 2층에 붙어있는 작은 열람실이었습니다. 22석 중 절반은 도원처럼 장기 수험생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지쳐 보이는 얼굴들, 포스트잇이 덕지덕지 붙은 파일들, 형광펜 뚜껑을 여닫는 소리만 조용히 이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도원은 자리를 잡고 앉아 스마트폰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50분 공부, 10분 휴식, 어김없이 반복되는 루틴이었습니다. 벌써 7년째 이어온 루틴. 그 앞에는 언제나 행정법 교재가 펼쳐져 있었고 교재 여백에는 빼곡한 볼펜 메모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 도서관에서 나와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는 빌라촌으로 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 과외였습니다. 아이는 공부에 흥미가 없었지만 도원은 성실하게 가르쳤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어머니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25만 원. 그것으로 한 달 절반을 버텨야 했습니다. 저녁 6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민준이었습니다. 야, 이도원.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동창 모임인데. 나 패스? 공부해야 해. 아, 벌써 7년이잖아. 솔직히 말해봐. 이번에도 점수 모자랐어? 도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2문제야. 2문제 차이였어. 전화 너머로 민준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원아, 나는 네 편이야. 근데 진짜 솔직하게 물어볼게. 그 2문제가 7년이 넘도록 메워지지 않으면 그게 길이 아닌 거 아닐까? 어머니도 힘드시잖아. 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화난 거야? 아니, 그냥 생각 중이야. 이번 모임은 그냥 나와. 밥이나 같이 먹자. 전화를 끊고 도원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아버지 무덤 앞에 어떤 얼굴로 설 수 있겠냐고요. 도원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밤 10시 귀갓길에 편의점을 들렀습니다. 내일 아침 먹을 삼각김밥을 고르다가 냉장 진열대 유리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퀭하고 피곤한 얼굴. 동생뻘 아이들한테도 밀리는 나이. 32살. 도원은 삼각김밥을 집어들고 계산을 마친 뒤 편의점 문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거리를 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 노랗게 번졌습니다. 자취방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그날 밤 도원은 혼자 라면을 끓였습니다. 냄비 속에서 면발이 풀어지는 걸 보면서 아버지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나도록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이 연이어 밀려왔습니다. 도원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 문제였습니다. 때는 1월 중순. 기상청은 그날 밤 체감 기온이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진다고 예보했습니다. 도원은 11시가 넘어서야 도서관 야간 자습실을 나왔습니다. 목도리를 여미고 걸음을 재촉하는데 골목 어기 낡은 다세대 주택 담벼락 아래 무언가가 쓰러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밤 골목에서 쓰러진 것을 마주쳐도 모른 척하는 게 요즘 세상이니까요. 취한 사람이려니 아니면 노숙자려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멈춰졌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여자였습니다. 얇은 후드티 하나에 찢어진 청바지, 맨발이었습니다. 맨발이요. 영하 20도에 가까운 밤에 얼굴에는 때가 껴 있었고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동상으로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질려 있었습니다. 도원은 쭈그려 앉아 여자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괜찮아요? 여보세요. 여자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애원도 없었고 호소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동자가 천천히 도원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도원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원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자기 방에도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보일러도 제대로 못 켜는 형편이었습니다. 이 여자를 데려가 봐야 자신도 함께 굶을 뿐이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여자의 눈이 도원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소리도 없이 살려달라는 기색도 도움을 바라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이대로 사라져도 상관없다는 눈이었습니다. 도원은 그 눈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여자의 팔을 받쳐 어깨에 걸쳤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일으켜 드릴게요. 스마트폰으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연결음이 길게 이어지다 겨우 연결이 됐는데 오늘은 대기가 많아 출동까지 30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영하 20도 가까운 날씨에 30분. 이 상태로는 안 됐습니다. 도원은 전화를 끊고 여자를 등에 업었습니다. 등에서 느껴지는 체온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해 반지하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여자를 방 안에 눕히고 보일러를 최고로 올렸습니다. 가습이 걱정 같은 건 지금 당장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원은 냄비에 물을 끓이고 쌀통 바닥을 긁어모아 쌀미음을 끓였습니다. 그것이 방 안에 있는 마지막 식재료였습니다. 한참 뒤 여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원을 보더니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에서 무언가 올라오려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 못하세요? 여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지금은 그냥 쉬세요. 미음 그릇을 내밀자 여자는 두 손으로 받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날 밤 도원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좁은 방에서 여자는 아랫목에, 도원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아 밤을 보냈습니다. 여자가 잠든 뒤 도원은 스마트폰 검색창에 신원불명 여성 실종 신고를 쳤습니다. 관련 건수가 몇 개 떴지만 이 여자와 맞아 보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 민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나 어젯밤에 담벼락 아래 쓰러진 여자 데려왔어. 전화 너머 민준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장난치는 거지? 아니. 야, 이도원. 너 미쳤어? 신원도 모르는 사람을 집에 데려와? 당장 경찰에 신고해. 어젯밤에 119랑 112에 다 신고했어. 오늘 경찰서 담당자가 온대. 그럼 경찰한테 넘기면 되잖아. 왜 내 집에 있어? 말을 못해. 신원이 없어. 어젯밤에 영하 20도에 맨발로 쓰러져 있었어. 경찰이 올 때까지 그냥 혼자 두는 건. 아, 그거 그 사람 사정이잖아. 너 혼자 공부하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며. 거기다 얹혀 살 사람 하나 더 생기면 어떡하려고? 민준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도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당장 경찰에 인계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자꾸 그 눈이 떠올랐습니다. 살려달라는 기색도 없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 눈. 세상에서 혼자 조용히 사라져도 상관없다는 그 눈. 오전에 경찰이 왔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했습니다. 여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신원 조회해 볼게요. 단기 쉼터 연결은 지금 대기가 좀 있어서요. 다음 주쯤 연락드릴게요. 다음 주. 그 말에 도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뒤 여자는 구석에 앉아 도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원이 부엌에서 컵라면에 물을 붓고 있는데 여자가 조용히 일어나 부엌 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도원의 손에서 컵라면을 받아 싱크대 위에 올려놓더니 냄비와 달걀을 가리켰습니다. 직접 밥을 해주겠다는 눈짓이었습니다. 도원은 잠시 그 눈짓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고마워요. 여자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첫 번째 대화였습니다. 말 한마디도 오가지 않은 대화였지만 도원은 그날 아침 밥이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도원 씨, 신원 조회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실종 신고 내역은 없고요. 주민등록 조회에도 일치하는 인물이 없습니다. 쉼터 연결은 저희도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기가 12명이에요.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달 걸릴 수도 있어요. 도원은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은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이도원 씨가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확인 방문 드릴게요. 너무 부담 드리는 거 알아요. 근데 솔직히 지금 당장 갈 데가 없거든요. 전화를 끊고 도원은 방 안을 바라봤습니다. 여자는 창가에 앉아 햇빛이 드는 쪽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들어오는 좁은 햇볕이었지만 여자는 그것을 향해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따뜻한 것을 그리워해 온 사람처럼 말이죠. 도원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깔 때 생길 때까지 여기 계세요. 좁지만. 여자가 눈을 뜨고 도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두 손을 모아 꾸벅 인사했습니다. 말 없는 사람 특유의 온몸으로 하는 감사 인사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도원의 반지하 자취방에는 두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첫 이틀 동안 여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상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탓도 있었고 몸이 아직 이 공간에 적응하는 중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도원은 아침 저녁으로 미음을 끓여 내밀었고 여자는 두 손으로 받아 조용히 먹었습니다. 말이 오가는 건 없었지만 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원이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면 여자는 구석 한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각자의 침묵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도원이 눈을 뜨자 방 안에 된장국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여자가 국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남아있던 두부 반 모와 파 2줄기로 끓인 된장국이었습니다. 찬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다 쓴 줄 알았던 된장이 반 숟가락 남아 있었는데 여자는 그것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도원은 밥상 앞에 앉아 국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습니다. 정확한 간이었습니다. 해장하는 것처럼 속이 편안하게 내려가는 맛이었지요.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재료가 거의 없었는데. 여자는 대답 대신 살짝 웃었습니다. 작고 수줍은 웃음이었습니다. 도원은 여자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름이 있어요? 여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적으려다 한참을 그대로 있다가 손을 걷었습니다. 이름이 없는 것인지, 이름을 잊은 것인지, 이름이라는 게 오래전에 사라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지어도 될까요?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희, 어때요? 소리 없이 왔지만 절대 가볍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으로요. 여자는 그 이름을 듣고 처음으로 또렷하게 웃었습니다. 작고 조심스럽지만 눈가까지 번지는 웃음이었습니다. 도원은 왠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이도원의 반지하 자취방에 연희가 생겼습니다. 도원은 연희를 처음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복순이 할머니 편의점에 들렀다가 동사무소에 임시 거주 확인서를 떼러 가는 길이었는데 연희 혼자 방에 두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도원을 쳐다봤습니다. 야, 이게 누구야? 제가 며칠 전에 데려온 분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말 못하는 그 아가씨? 할머니는 연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연희는 시선이 쏠리자 고개를 살짝 숙이고 두 손을 앞으로 모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연희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어머, 눈빛이 여간한 아이가 아닌데. 할머니, 아니 진짜로. 내가 사람 눈빛은 좀 봐. 이 아이 눈이 참 막네. 할머니는 냉장고에서 캔커피 2개를 꺼내 도원과 연희에게 각각 하나씩 쥐어줬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뭘 하던 아이인지 모르지? 근데 있잖아, 도원아.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살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건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더라. 지금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 아이 지금 네 옆에 있잖아. 그게 다야. 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캔커피를 두 손으로 꼭 쥐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촉촉하게 빛났습니다. 돌아오는 길, 도원은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옛날에 뭐 했어요? 뭔가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연희는 잠시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더니 걸음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허공에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바늘과 실이 오가는 모양이었습니다. 바느질이었습니다. 바느질을 잘해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줍은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나요? 연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엄지손가락을 세웠습니다. 도원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 있구나. 연희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수줍음과 자부심이 뒤섞인 작지만 분명한 웃음. 도원은 그날 처음으로 연희가 그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품고 있는 사람. 아직 꺼내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연희가 도원의 자취방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연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도원이 공부하다 깜빡 잠이 들면 어느새 어깨 위에 얇은 담요가 덮여 있었고 다음 날 아침에 책상 위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원이 스터디 플래너에 적어놓은 오늘의 암기 항목이 형광펜으로 깔끔하게 표시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2, 3시 도원이 잠결에 눈을 뜨면 연희는 방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탁상 조명을 켜고 무릎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고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실과 바늘이었습니다. 도원의 시선을 느끼면 재빠르게 손 안에 감추는 것도 매일 같았습니다. 도원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시간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저 눈을 감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3주가 지난 어느 날 아침, 연희가 작은 보자기를 도원 앞에 내밀었습니다. 두 손으로 공손하게, 그러나 눈빛에는 무언가 기대하는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원이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안에는 실크 스카프 하나가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자주색 바탕에 국화꽃이 수놓인 스카프였습니다. 꽃잎 하나하나의 질감이 살아있었고 수실이 만들어낸 그라데이션이 마치 실제 꽃잎에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도원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거 연희 씨가 만든 거예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만에요? 연희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3주. 매일 새벽마다 2, 3시간씩 작업한 것이었습니다. 이걸 팔라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원은 반신반의하며 스카프를 들고 근처 전통 공예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장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스카프를 건네받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빛에 비춰보고 뒤집어보고 바늘땀 간격을 손으로 짚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디서 난 거예요, 이거? 제가 아는 분이 만든 건데요. 전통 자수예요. 요즘 이렇게 치는 사람이 없어요. 꽃잎 배색 보세요. 이거 그냥 배운 거 아니에요. 어디 공방에서 배운 분이에요? 도원은 그냥 웃었습니다. 스카프는 그 자리에서 팔렸습니다.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달 월세의 절반 가까이 되는 돈이었지요. 도원이 집에 돌아와 현금을 연희 손에 쥐어줬습니다. 연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는 듯이 다시 도원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도원이 말했습니다. 연희 씨 솜씨로 번 돈이에요. 당연히 연희 씨 거죠. 연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절반을 떼어 다시 도원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밥값이라는 눈짓이었습니다. 도원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됐어요. 그냥 다 가져요. 연희가 고집스럽게 손을 내밀자 도원은 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 고마워요. 그날 저녁 도원이 장을 봐왔습니다. 삼겹살과 상추, 된장찌개 재료. 두 사람은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냄비에서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원은 그 소리가 어찌나 반갑게 들리던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뒤로 연희는 달마다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달은 작은 파우치 3개였고 어떤 달은 수놓은 손수건 5장이었습니다. 또 어떤 달은 쪽빛 바탕에 매화가 수놓인 부가트 표지였습니다. 도원이 공예품 가게에 가져가면 주인장은 매번 눈을 빛내며 달려들었습니다. 이 파우치 땀 간격 보세요. 재봉틀로 찍어낸 것보다 더 고르잖아요. 이 손수건 배색, 나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거 처음 봐요. 물건이 나올 때마다 팔리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이 생겼고 2달이 지나자 상인이 먼저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것도 미리 맡길 수 있느냐고요. 도원의 통장 잔고에 조금씩 숫자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도원에게는 뜻하지 않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공부가 더 잘 됐습니다. 이상하게도 새벽에 책상에 앉으면 어느새 조촐한 간식이 올려져 있었고 전날 밤 표시해둔 암기 항목 옆에 연희가 포스트잇으로 작은 메모를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글씨는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외워야 할 개념을 아주 단순하게 도식화한 그림이었지요. 도원은 처음엔 그냥 웃었는데 써보니 외워지는 속도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원이 물었습니다. 연희 씨,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이 부분 어려워하는 거. 연희는 자기 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내가 봤다는 뜻이었습니다. 보고 알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요? 연희는 도원이 공부를 시작하는 시간대 아침 5시를 손가락으로 표현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지켜봤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원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자신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었다는 것이 낯설면서도 왠지 오래된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도원의 자취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냉장고가 더 이상 텅 비지 않았습니다. 창틀 뽁뽁이가 새 것으로 바뀌었고 깨져있던 세면대 거울이 어느 날 깔끔한 새 거울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처마처럼 튀어나온 반지하 창문 위 작은 화분에는 고양이 귀처럼 생긴 다육식물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연희가 어디서 구해온 것이었습니다. 그 화분 덕에 반지하 자취방이 조금은 더 따뜻한 곳처럼 보였습니다. 복순이 할머니 편의점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도원이 표정이 좋아졌어. 전에는 눈이 항상 처져 있었는데 단골 손님 아저씨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같이 다니는 아가씨가 생겼다던데요. 아, 그 말 못하는 처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고. 내가 딱 보니까 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 말이 도원의 귀에까지 들어왔고 도원은 웃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연희가 도원의 집에 온 지 만석 달이 됐습니다. 쉼터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자리가 났다고. 지금이라도 이동하겠냐고. 도원은 전화를 받으면서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당사자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전화를 끊고 도원은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쉼터 자리가 났대요. 연희 씨가 원하면 이동할 수 있어요.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 밖을 한번 바라보다가 다시 도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있고 싶어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하게. 도원은 한참 연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이번에는 패스할게요. 나중에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뒤 도원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골목 담장 위에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반지하에서 올려다보면 딱 그만큼의 봄이 보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순탄하게만 흘러가지 않는 법입니다. 좋은 날이 이어지면 반드시 어디선가 어두운 기척이 가까워지고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사단은 그날 봄이 막 무르익던 무렵에 터졌습니다. 연희가 만든 물건들이 온라인에서 퍼지기 시작한 건 그해 4월 중순이었습니다. 공예품 가게 주인장이 단골 손님 모임에서 사진을 몇 장 올렸는데 하루 만에 공유가 수백 건이 됐습니다. 댓글은 한결같았습니다. 이거 핸드메이드예요? 진짜요? 자수 전공자세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판매하시나요? 연락처 좀요. 가게 주인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도원 씨, 대박 났어요. 지금 DM이 폭발하고 있어요. 주문 넣겠다는 사람이 50명이 넘어요. 지금 당장 판매 계정 만들어요. 도원은 연희에게 스마트폰을 내밀어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연희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자기 가슴을 가리키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다 나 때문이냐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연희 씨 솜씨 때문이에요. 연희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쑥스럽거나 당황한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야 세상이 알아주기 시작한다는 조용하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주에 도원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연희공방. 첫 게시물을 올린 지 사흘 만에 팔로워가 2,000명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은 원하지 않는 곳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같은 동네 빌라 단지를 여러 채 소유한 최진철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40 중반의 남자로 동네에서는 최 사장으로 불렸습니다. 빌라 임대업으로 상당한 돈을 번 사람이었는데 동네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식당가에 얼굴이 두루 알려져 있었습니다. 도원이 살고 있는 반지하 자취방도 사실 최진철 소유의 건물이었습니다. 최진철은 인스타그램을 보자마자 가게 주인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자수제품 만드는 사람, 어디 사람이야? 주인장이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우리 동네 살아요. 우리 골목 반지하 자취방에. 최진철은 전화를 끊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 솜씨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는데. 며칠 뒤 최진철이 도원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차림이었습니다. 도원이 문을 열자 최진철이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야 나. 건물주. 뭐 불편한 거 없어? 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분 말이야. 솜씨가 대단하다던데. 내가 아는 편집샵이 있거든. 거기 납품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도원은 잠시 최진철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좋은 기회잖아. 나 나쁜 사람 아니야. 감사한데요, 괜찮습니다. 최진철은 얼굴에서 웃음을 거두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는 뒷모습에서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무렵 도원에게 결정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공무원 시험 최종 필기 합격 통보였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도원은 문자를 받고 한동안 스마트폰을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기쁨인지 울음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아무도 없는 자취방에서 도원은 그 두 글자를 조용히 내뱉었습니다. 면접까지 통과하면 됐습니다. 면접은 다음 달 서울에서 사흘간 진행되는 일정이었습니다. 도원은 연희에게 문자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연희는 화면을 읽고 나서 손뼉을 조용히 한번 쳤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진심을 담은 축하였습니다. 고마워요. 도원이 말했습니다. 면접 때 사흘 동안 서울 올라가 있어야 해요. 그동안 혼자 괜찮겠어요? 연희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걱정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도원은 그 눈빛을 보고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것이 허위 승리였습니다. 도원이 집을 비운 사흘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순간에는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면접 출발 전날 밤 도원은 연희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최진철 씨가 또 오면 문 열어주지 마요. 그 사람 뭔가 목적이 있어요.
나 눈에 딱 보여.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한 일 있으면 복순이 할머니 편의점으로 가요. 할머니한테 미리 얘기해 둘게요. 연희가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걱정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도원은 그 눈을 보고 다시 안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원은 작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연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손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도원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최진철은 도원이 집을 떠난 것을 그날 오전 중으로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최진철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건물 관리하는 직원들이라고 했지만 인상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최진철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야. 건물주. 수도 점검이 있어서. 연희는 방 안에서 숨소리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들리는 발소리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귀를 세웠습니다. 두 곳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건물 복도 쪽과 계단 쪽. 야, 안에 있는 거 알아. 점검 안 받으면 단수될 수 있어. 잠깐만 열어봐. 연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진철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쁜 뜻 없어. 너 솜씨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려고. 여기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잖아. 나한테 오면 작업실도 주고 재료비도 내가 다 댈게. 그 이도원이라는 사람 없어도 돼. 연희는 부엌 쪽으로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최진철은 30분을 더 버티다가 돌아갔습니다. 연희는 그가 완전히 사라지는 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2시간 뒤 도원에게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최진철이었습니다. 도원이 살고 있는 건물의 건물주이기에 도원의 번호를 알아내는 건 쉬운 일이었습니다. 이도원 씨, 나 최진철이에요. 좋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연희 씨 말이야. 사실 신원이 없는 사람이잖아. 불법 거주자 신고하면 나도 할 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얘기 한번 합시다. 도원은 면접 대기실에서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곧바로 연희에게 전화를 눌렀습니다. 물론 연희는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말을 못하니까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연희 씨, 최진철이 또 왔어요? 지금 괜찮아요? 한참 뒤 답장이 왔습니다. 연희는 이모티콘 하나를 보냈습니다. 엄지를 세운 이모티콘.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원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최진철은 이번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동네 주민 커뮤니티 앱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익명이었지만 누가 봐도 연희를 특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반지하 자취방에 신원불명 여성이 거주 중. 주민등록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름. 동네 치안 걱정됨.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요? 어느 골목이에요? 요즘 사기꾼들 많던데 조심해야죠. 집주인은 뭐 하는 거야? 복순이 할머니가 그 게시글을 보고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도원아, 이거 봤어? 이거 최진철이 올린 거 맞지? 할머니, 제가 지금 면접 중이에요. 알아. 근데 연희 걱정돼서. 지금 혼자 있잖아. 할머니, 부탁드려도 될까요? 연희 좀 편의점에 데리고 있어주세요. 내일 저녁에 내려가요. 알았어. 내가 지금 가볼게. 할머니가 반지하 자취방으로 갔을 때 연희는 방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연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연희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 있어. 무서우면 나한테 와. 연희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원의 스마트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도원 씨죠? 저 경찰서 외사계 담당인데요. 연희 씨 건으로 연락드렸어요. 최진철 씨가 불법 거주 신고를 넣었어요. 저희도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어서요. 도원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연희 씨 신원 조회는 저희가 이미 했고요. 주민등록상 기록이 없어요. 그냥 계속 지내실 수는 없고 정식으로 임시 신원 확인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최진철 씨가 강제 퇴거 요청을 넣을 수 있거든요. 도원은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면접이 내일 오전까지예요. 내려가는 대로 바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도원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면접장 안에서 자기 이름이 불리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면접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집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면접 다음 날 새벽 도원은 첫 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내렸을 때 낯선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취방 앞에 최진철과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었는데 말이죠. 왔어? 잘 됐네. 최진철이 반갑다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긴. 임대차 계약서 다시 써야 할 것 같아서. 신원불명자 거주는 계약 위반이야. 알지? 지금 바로 경찰서 가서 절차 밟을게요. 그게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 몇 달이야. 그동안 계속 여기 살게 해줄 의무가 나한텐 없어. 도원은 최진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최진철이 한 발짝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여자 나한테 넘겨. 내가 잘 챙겨줄게. 솜씨 있는 사람 묻혀두기 아깝잖아. 너는 공부나 계속해. 도원의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연희였습니다. 도원이 왔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인기척으로 알았는지 연희는 현관 앞에 서서 최진철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두려운 기색도 위축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최진철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최진철이 연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야, 너도 들어. 내 말이 나쁜 소리야? 도와주겠다는데. 연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진철이 한 발짝 더 다가오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복순이 할머니가 골목 어귀에서 뛰어왔습니다. 아니, 뛰다시피 걸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최진철,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최진철이 멈칫했습니다. 할머니, 저 그냥 임대 관련 얘기하러 온 거예요. 임대 얘기를 새벽에 사람 둘 데리고 와서 해? 나 지금 동네 카페 사장 오빠 전화해도 돼? 그 사람 구청에 아는 사람 있거든. 내가 이 동네에서 어떻게 임대 노름 해왔는지 한번 까볼까? 최진철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그는 데리고 온 남자들과 함께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연희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저런 거 겁먹으면 안 돼. 저 인간 남한테 당당하게 못하는 거야. 뒤에서 구린 게 많은 사람이야.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눈가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도원은 그것을 보자 목이 메었습니다. 연희 씨, 잠깐만요. 도원이 연희 앞에 섰습니다. 무서웠죠?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웠을 거예요.
당연히. 연희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도원을 향해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내가 올 줄 알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도원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연희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원은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임시 신원 확인 절차를 시작했고 사회복지사가 배정됐습니다. 그러나 최진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내용 증명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였습니다. 신원 불명자 거주를 이유로 든 계약 해지였습니다. 도원은 내용 증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나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은 기간은 3주였습니다. 친구 민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나 지금 계약 해지 통보 받았어. 진짜? 사유가 뭐야? 신원 불명자 거주. 민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도원아, 솔직히 물어볼게. 그 연희 씨가 문제 아니야? 내가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이 상황 예상 못한 게 아니잖아. 도원은 전화를 귀에 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말 하려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면접은 면접대로, 집은 집대로, 거기다 그 최진철이라는 사람까지 너 혼자 감당이 되겠어? 전화를 끊고 도원은 혼자 방 안에 앉았습니다. 연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마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안정된 소리였습니다. 도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끝뿐이었습니다. 이 방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이 창문 너머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에 연희가 왔습니다. 3주 뒤에 이 방을 나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보증금 500에 그동안 모은 것 합쳐서 700 남짓. 새 방 구할 수는 있지만 빠듯했습니다. 거기다 공무원 면접 결과도 아직이었습니다. 도원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때 부엌에서 연희가 나왔습니다. 손에 된장찌개 냄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내려놓으려다 도원의 표정을 보더니 멈췄습니다. 연희는 냄비를 식탁에 내려놓고 도원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도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조용히 얹었습니다. 도원이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도원의 손 위에 손을 얹은 채 눈을 마주쳤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도원은 문득 복순이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남한테 내어준 만큼은 반드시 어디선가 다시 채워지더라고. 도원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은,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연희는 자기 손을 거두고 찌개 뚜껑을 열었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올라왔습니다. 된장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긴 대화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면접 결과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도원은 아침 일찍 일어나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합격자 발표 시간은 오전 10시였습니다. 9시 50분부터 손에 땀이 났습니다. 연희는 부엌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도원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로 마치 기도를 하는 것처럼. 10시 정각. 도원은 손가락으로 채용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수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로딩됐습니다. 불합격.
도원은 스마트폰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불합격이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도원은 스마트폰을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하고도 몇 달이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7번 통째로 바쳤습니다. 아버지 무덤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시간들, 어머니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끔 통장에 20만 원씩 넣어줬는데 그 돈을 쓸 때마다 목이 따가웠던 기억들, 친구들 결혼식에서 웃으며 손뼉 쳤지만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는 창밖만 바라봤던 밤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가 다가왔습니다. 도원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도원이 얼굴에서 손을 걷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떨어졌어요. 면접에서.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7년이에요. 7년 동안 이것만 했는데.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요. 집도 이번 달 말까지 나가야 하고, 연희 씨 신혼 절차도 아직 안 끝났고, 최진철은 계속 압박하고, 도원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붙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았어요. 발령 나면 월세도 해결되고, 연희 씨 보증인도 될 수 있고, 그런데 도원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도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도원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가느다랗고 긴 손이었습니다. 밤마다 바늘을 잡아 끝이 조금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연희 씨. 내가 지켜줘야 하는데.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하게. 그날 오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원아, 결과 나왔어? 도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나 떨어졌어. 전화 너머로 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미안해. 왜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다는 걸 도원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끝내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도원아, 너 지금 밥은 먹었어? 응. 그래. 밥은 꼭 먹어야 해. 그리고 있잖아. 응. 아버지도 네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 알아. 내가 장담해. 도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응. 나 어떻게 하지? 어머니가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긴. 일단 오늘 하루 쉬어. 내일 다시 생각해. 전화를 끊고 도원은 한동안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여전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끝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은 오후였습니다. 이틀 뒤 최진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원 씨, 이제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도원이 문을 절반만 열고 서 있었습니다. 면접 떨어진 거 알아. 미안하지만 동네가 좁아. 그리고 이번 달 말 퇴거 통보는 철회 안 해. 근데 있잖아. 내가 나쁜 사람 아니야. 최진철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 건물 지하 1층 작업실로 쓸 수 있게 무상으로 써도 돼. 연희 씨가 거기서 작업하고 제품은 내 편집샵 채널로 유통하면 돼. 수익은 반반. 거주 문제도 내가 도와줄게. 어때? 도원은 서류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연희 씨한테 직접 물어봐야 해요. 그야 당연하죠. 도원이 연희를 불렀습니다. 연희가 나왔습니다.
최진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나쁜 사람 아니에요. 같이 잘 살자고요. 연희는 최진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진철의 웃음이 굳었습니다. 왜요? 조건이 나빠요? 연희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도원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서서 도원의 팔 곁에 섰습니다. 나는 여기 있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최진철이 서류 봉투를 걷었습니다.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번 달 말에 봅시다. 그가 돌아서며 내뱉은 말이 있었습니다.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말도 못하는 게 고집은. 도원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연희는 그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연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최진철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담담하고 조용하게. 그날 밤 도원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반지하 방의 숨소리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도원은 불을 끈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창호지처럼 얇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교재를 집었다가 내려놓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이 방에서, 이 책상 앞에서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도서관에 가고 같은 도시락을 먹으면서. 그런데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이달 말이면 이 방에서도 나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었습니다.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도원의 손을 꼭 쥐며 했던 말. 이 집안을 다시 세워라. 도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연희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원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일어나 도원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더니 낡은 청가방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항상 품고 다니던 작은 보자기였습니다. 연희는 도원 앞에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원이 손을 뻗어 펼쳤습니다. 작고 낡은 천조각이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달아있을 만큼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탁상 조명을 켜고 들여다봤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가는 실로 글자가 수놓여 있었습니다. 최연희, 전주 최씨, 친방 장인의 딸. 도원은 숨을 멈췄습니다. 연희는 도원이 글자를 읽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원이 고개를 들자 연희는 천천히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제 말해도 될 것 같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사람에게는 말해야 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최연희, 이게 이름이에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주 최씨, 친방 장인의 딸. 연희가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방이면 바느질 장인? 연희는 자기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 손으로 설명을 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손을 눈으로 따라가며 몸으로 익혔다는 것.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겨졌다는 것. 의지할 곳 없이 떠돌다 쓰러졌다는 것. 그리고 그 겨울밤 도원을 만났다는 것을 손짓과 눈빛과 표정으로 천천히. 도원은 오래도록 그 손짓을 바라봤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원은 천조각을 두 손으로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 씨, 제가 왜 7년 동안 버텼는지 알아요? 연희가 눈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유언 때문이에요. 이 집안을 다시 세우라고. 그래서 공무원이 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밤에 생각해 보니까. 도원이 천조각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게
공무원 직함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냥 떳떳하게 살라는 거였을 수도 있고,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였을 수도 있고, 연희는 도원을 바라봤습니다. 연희 씨가 그 겨울밤에 그 눈으로 저를 봤을 때요. 저 사실 도망치려고 했어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섰거든요. 근데 결국 못 그랬어요. 그게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도원이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거 보면 어리석은 선택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도 후회는 안 돼요. 연희의 눈이 촉촉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도원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순이 할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 정말로 내어준 만큼은 어디선가 반드시 채워지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미 채워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도원은 무언가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원은 복순이 할머니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저 최진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싸우려면 돈도 시간도 없고. 할머니는 카운터에 팔꿈치를 괴고 도원을 바라봤습니다. 아, 최진철 그 인간이 왜 그렇게 연희한테 집착하는지 알아? 솜씨 욕심이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야. 저 인간 요즘 편집샵 사업 망하기 직전이야. 임대 수익도 줄고 있고. 그래서 콘텐츠가 필요한 거야. 연희 솜씨가 지금 SNS에서 뜨고 있으니까 저걸 통째로 먹으려는 거지. 할머니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 동네 몇 년이야. 뒷담화는 다 여기 모여. 할머니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 싸우려면 증거가 있어야 해. 저 인간이 협박한 거 다 기록해뒀어? 도원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최진철의 문자 메시지들이 떠올랐습니다. 내용 증명서, 카카오톡 협박 메시지, 새벽에 사람 데리고 찾아온 것을 목격한 할머니의 증언. 할머니, 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내가 뭘 도와줘? 목격자 진술이요. 그날 새벽 최진철이 사람 데리고 왔을 때 보셨잖아요. 할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거야 당연하지. 도원은 그날 오후 민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 너 법대 나왔잖아. 임대차 분쟁 관련 무료 법률 상담 어디서 받을 수 있어? 갑자기 왜? 싸우려고.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심이야? 응. 야, 이도원. 나 솔직히 좀 의외다. 너 원래 그런 타입 아니잖아. 그러게. 내가 많이 바뀐 것 같다. 민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아는 법률지원센터 연결해 줄게. 주거 취약계층 무료 지원하는 데야. 거기다 최진철 임대 관련 신고도 같이 넣을 수 있어. 계약 해지 사유가 부당하면 되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도원은 처음으로 이 상황에서 출구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아, 연희 씨 신혼 문제는? 그것도 방법이 있어. 연희 씨한테 물어봐야 할 게 있어. 그날 저녁 도원은 연희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연희 씨, 아버지가 전주 최 씨 친방 장인이라고 했잖아요. 혹시 아버지 이름 기억해요? 아버지 관련된 기록이나 물건이 있어요? 연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조각을 가리켰습니다. 그것 말고도 더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연희는 낡은 청가방 가장 안쪽에서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친방 관련 작업 기록과 거래처,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도원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병수, 전통공예 침방 장인. 그 아래에 수상 내역과 전시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도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첩을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한 페이지에 굵게 밑줄이 그어진 이름이 있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전통자수 기능 보유자 심사 후보 최병수. 도원은 수첩을 들고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연희 씨 아버지가 무형문화재 후보였어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눈빛이었습니다. 도원은 수첩을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원 혼자서는 생각해낼 수 없었던 방법이었습니다. 7년의 수험 생활이 가르쳐준 기억력과 연희가 품고 다닌 아버지의 수첩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도원은 먼저 민준이 연결해준 법률지원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최진철의 카카오톡 협박 메시지와 내용 증명서를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건 임대인의 부당계약 해지에 해당해요. 신원 불명자 거주가 계약 위반이라고 했는데 계약서에 그 조항이 없어요. 명백한 부당해지예요. 거기다 이 새벽 방문건은 주거침해 시도로 볼 여지도 있고요. 저희가 이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도원은 오래간만에 가슴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공예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을 들고요. 국가무형문화재 심사 관련 기록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최병수라는 이름으로 15년 전에 심사 후보 등록이 된 기록이 있느냐고. 담당자가 자료를 찾아보더니 말했습니다. 있어요. 최병수 씨 심사 전에 사망하셔서 기록이 그냥 남아있는데. 유족이 있나요? 딸이 있어요. 딸이요? 연락이 안 됐었는데. 수소문했는데 못 찾았거든요. 도원은 손이 떨렸습니다. 복순이 할머니는 이미 동네 주민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진철이 올린 익명 게시글이 실제로는 건물주가 세입자를 쫓아내려는 목적의 허위 신고였다는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새벽 방문 사건도 상세하게 기록해서 올렸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최진철 씨한테 비슷한 일 당했어요. 계약 만료 전에 나가라고 해서요. 저도요. 재개발 얘기 나오기 전에 세입자 다 내보내려는 거 다들 알잖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최진철이 그동안 이 동네에서 저질러온 일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혼자 도원 내 세입자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곳곳의 세입자들에게 같은 수법을 써왔던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법률지원센터 변호사와 연결하여 세입자 단체 민원 접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그동안 조용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실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만든 것은 달랐습니다. 스카프도 파우치도 손수건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천액자였습니다. 가로 세로 30cm쯤 되는 흰 천이에 영하의 밤 담벼락 아래 쓰러진 사람의 형상과 그 옆에 몸을 굽히는 사람의 형상이 수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의 그림이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바람에 휘어지고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 번지는 그 골목이었습니다. 시라노라놀이 그 밤의 냉기와 빛과 온기를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그것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잊었습니다. 이게
우리 처음 만난 날이에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이거 만드는데. 연희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석 달. 도원이 방에 들어온 첫날부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원은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액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공예기관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연희와 직접 면담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병수 장인의 유족이 맞다면 관련 지원 사업을 연결할 수 있고 연희가 만든 작품들을 보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면담 당일 담당자와 함께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요무 형문화재 전통자수 분야 명예보유자로 등록된 7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름은 강석준. 전통자수계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강 선생은 연희가 만든 작품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스카프, 파우치, 손수건, 그리고 그 액자.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들어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병수 씨 딸 맞구먼. 연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병수 씨 손이 여기 그대로 있어. 배색 방식이 똑같아. 매화 수술 처리하는 방법이 병수 씨가 직접 개발한 기법이거든. 이걸 딸한테 가르친 거야. 강 선생이 액자를 들고 빛에 비추어 봤습니다. 이 그림은 뭘 수놓은 거야? 도원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 밤이요. 강 선생이 도원을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저 사람 살린 사람이야? 제가 살린 게 아니라 제가 오히려. 됐어. 내 눈에는 보여. 강 선생이 다시 액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액자 나한테 팔 수 있어? 값은 후하게 줄게.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팔아요? 연희가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도원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이 사람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강 선생이 잠시 침묵하더니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병수 씨가 살아있었으면 기뻐했겠다. 강석준 선생의 말 한마디가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강 선생은 공예기관 담당자에게 즉석에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 전통자수 계승자로 등록해줘요. 내가 보증 서겠어. 병수 씨 기법이 여기 살아있어. 이건 기록하고 보존해야 할 기술이야. 공예기관 담당자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전통 공예 계승자로 등록되면 공식 신원 인정을 위한 행정 지원이 연결됩니다. 주거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희가 오래도록 없었던 사회적 자리가 비로소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원은 그 자리에서 변호사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연희 씨 신원 관련 서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공예기관에서 계승자 등록 절차가 시작됐는데 이걸 임대 분쟁권에 연결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오히려 이건 최진철 씨가 전통 공예 계승자를 불법 협박하고 주거에서 쫓아내려 한 사건으로 프레이밍이 돼요. 이제 싸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최진철에게 내용 증명이 날아간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법률지원센터 명의로 발송된 내용 증명에는 임대인의 부당계약 해지 철회 요구, 협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예고, 그리고 동네 세입자 5명의 연명 민원 접수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구청에도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최진철의 건물 임대 관련 불법 행위 신고였습니다. 복순이 할머니와 민준이 수합한 피해 사례만 7건이었습니다. 최진철이 도원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나 그냥 좋게 얘기하려던 건데. 도원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 사장님, 저는 처음부터 좋게 얘기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먼저 협박을 하셨잖아요. 문자로 남아있어요. 합의하자고.
합의 조건은 변호사 통해서 전달받으세요. 도원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열흘 뒤 최진철은 계약 해지 철회에 합의했습니다. 거기다 도원 내 보증금 인상 없이 계약 연장, 새벽 무단 방문 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문 전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구청 민원 조사 결과 최진철의 건물 두 채에서 불법 계약 사례가 추가로 발견되었고 그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원과 연희, 복순이, 할머니, 민준이 편의점 앞 골목에 모였습니다. 할머니가 캔맥주를 사들고 나왔습니다. 아, 우리 이긴 거야?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긴 거죠. 완전히요. 할머니가 캔맥주를 따서 연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야, 연희야. 수고했어. 네가 버텼으니까 된 거야. 연희는 캔맥주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맑고 조용한 눈물이었습니다. 도원은 그 눈물을 보며 복순이 할머니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내가 남한테 내어준 만큼은 반드시 어디선가 다시 채워지더라고. 골목 가로등 아래 네 사람이 캔을 부딪혔습니다. 쨍그랑 작은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도원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반지하 자취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창틀 뽁뽁이도 그대로였고 낡은 책상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도원이 새벽 5시에 일어나면 방 안에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형광등을 켜고 혼자 교재를 펼치면 그 밝은 빛이 오히려 방 안을 더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도원이 눈을 뜨면 어김없이 책상이 정리되어 있었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책상 모서리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도원이 눈을 뜨기 전에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발소리도 없이 도원은 그 보리차를 마실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떤 합격 통보보다 더 묵직하게 자신을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진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원은 다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7년 동안은 아버지의 유언이 등 뒤에서 채찍처럼 자신을 몰았다면 이번에는 스스로 가고 싶어서 걷는 느낌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막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 곳을 향해 제 발로 걷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작은 것 같았지만 실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강석준 선생의 소개로 전통공예기관의 공식 계승자로 등록됐습니다. 아버지 최병수 장인의 기법을 잇는 유일한 후계자로요. 신원 확인 서류가 나오던 날 담당 공무원이 연희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주민등록 신청하시면 돼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어딘가에 사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연희는 그 서류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다가 눈이 빨개졌습니다. 소리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당황한 듯 티슈를 내밀었습니다. 도원이 연희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연희 곁에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햇빛 아래 섰을 때 연희가 도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가슴에 꼭 안은 채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이 세상 어떤 말보다 깊은 인사였습니다. 도원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연희 씨, 이름이 생겼네요. 이제 진짜로. 연희가 웃었습니다. 처음 이름을 지어줬을 때 지었던 그 미소보다 훨씬 크고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봄 햇살 아래 그 웃음이 번지는 것을 보면서 도원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집안을 세우는 것이 아닐까? 거창한 직함이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 곁에서 이름을 찾게 해주는 것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연희공방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어느새 2만 명을 넘겼습니다. 강석준 선생이 연희의 작품을 전통공예 전시회에 출품 권유를 했고 첫 전시에서 작품 12점이 모두 팔렸습니다. 구매자 중에는 외국인 컬렉터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공예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말을 못하는 작가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작품이 대신 말하는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연희는 그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실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히 움직였고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보다 눈빛이 더 환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은 사람의 눈빛. 그것이 연희의 얼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보이는 화분의 다육식물이 여름 햇살에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이제는 화분이 2개가 됐습니다. 연희가 하나를 더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반지하에서 올려다 보이는 골목 담장에는 여름 덩굴이 초록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같은 반지하였지만 이제는 다른 반지하였습니다. 어느 저녁 도원이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희가 방 한쪽에 앉아 실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랗고 긴 손가락이 실 위를 움직이는 것이 마치 물 위를 스치는 제비 날개 같았습니다. 부드럽고 빠르고 그러나 조금도 헛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도원은 형광펜을 내려놓고 그 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연희 씨.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골목에서 연희 씨 봤을 때요. 솔직히 말하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알고 있었어요? 연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연희가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가리켰습니다. 내 눈에 다 보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대를 안 했어요? 연희는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연희는 손가락으로 도원을 가리키더니 다시 자기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폭에 얹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한 발짝이 아니라 결국 그 한 발짝을 다시 내디뎠다는 것이 전부였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희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연희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천천히 얹었습니다. 두 손이 겹쳐졌습니다. 연희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어떤 긴 대화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지나 도원은 결국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8번째 도전이었습니다. 발령지는 문화재 관련 부서였습니다. 전통 공예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였지요. 세상에는 때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던 사람이 결국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히 닿는 일이. 도원은 첫 출근하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연희가 넥타이를 골라 내밀었습니다. 자주색이었습니다. 연희가 처음 만들어 판 스카프와 같은 색이었습니다. 이거 일부러 고른 거예요? 연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원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7년 전 반지하 창문 유리에 비치던 그 퀭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연희 공방은 그 즈음 공방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석준 선생의 추천으로 전통공예전수교육관에 정식 등록이 됐고 연희는 1년에 2번 전통자수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말을 못해도 가르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손이 먼저 보여주고 눈이 확인하고 고개 끄덕임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은 오히려 그 방식이 더 집중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말이 없으니 손만 따라가게 된다고요. 해외 공예 박람회에서 연희의 작품이 소개됐을 때 주최 측 진행자가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작품마다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담으려 하셨나요? 통역사를 통해 도원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요. 진행자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깊은 이야기는 늘 말밖에 있죠. 그 말이 연희에게 전달됐습니다. 연희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야 누군가 알아줬다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도원은 퇴근 후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연희도 함께였습니다. 산소 앞에 서서 도원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억새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도원이 공무원 됐어요. 문화재 쪽이에요. 당신이 원하던 거랑 좀 다르긴 한데.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나는 이게 더 잘 된 것 같아요. 도원이 얼굴 봐요. 요즘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도원이 산소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집안 세웠어요. 아버지가 생각하시던 방식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제 곁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연희가 도원 옆에 나란히 쭈그려 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아 산소 앞에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오래도록. 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가를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도원아, 응, 잘했어. 정말로.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도원과 연희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거창한 식은 없었습니다. 구청 민원실에서 서류 한 장을 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무덤덤하게 도장을 찍고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구청을 나와 복순이 할머니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눈치를 챘습니다. 아, 너희 오늘 뭔 날이야? 도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인신고했어요.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뒤에서 냉큼 나와 연희를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잘됐다. 잘됐어. 아, 이 아이 처음 봤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잖아. 연희는 할머니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리고 도원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내가 뭐라고 했어? 내어준 만큼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지? 도원이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 맞았어요. 완전히. 할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눈가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 골목에 겨울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낮은 햇빛이 아스팔트 위를 노랗게 물들였습니다. 도원과 연희는 할머니 편의점을 나와 골목을 걸었습니다. 나란히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이 반지하 자취방 창문 너머로 화분 2개가 보였습니다. 겨울에도 다육식물은 죽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또 무성해질 것이었습니다. 도원은 걸음을 멈추고 그 창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연희 씨.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난 날 밤, 제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다가갔잖아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발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요. 그냥 도원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뜨겁게 빛났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 끝 반지하 자취방을 향해. 그곳이 아직 집이었고 한동안은 더 집일 것이었습니다. 좁고 낮은 곳이었지만 두 사람이 나누는 온기로 세상 어떤 곳보다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도원이 진정으로 부자가 된 것은 공무원이 된 그날도, 연희 공방이 유명해진 그날도 아니었다고. 아주 오래전 영하의 밤 담벼락 아래 쓰러진 여자를 보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가 결국 다시 한 발짝 앞으로 내디뎠던 그 순간이었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가진 것을 나눌 때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제 코가 석자인데 남의 사정을 챙기느냐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이죠. 그러나 도원과 연희의 이야기는 조용히 묻습니다. 어쩌면 그 나눔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겠느냐고. 그리고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것이 있고 소리가 없어도 남겨지는 것이 있다고. 연희의 손이 평생 그것을 증명해 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말 못하는 여자를 자취방으로 데려온 가난한 수험생이 진정한 부자가 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그날의 사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